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 읽는 청년입니다. 여기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가 떨어지고 물을 만나면 포도 속의 당과 물과 공기 중 효모가 작용해서 술이 됩니다. 자연에서는 이러한 액체를 마시는 동물들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일로 만든 술이 인류가 최초로 만든 술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금일은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이 인류와 어떤 역사를 만들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인은 와이 만들어진 걸. 뭔 개소리! 누가 최초로 와인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류 역사상 누군가 우연히 과일로 만든 저술을 발견했을 겁니다. 다만 인류가 와인을 먹은 가장 빠른 유적은 기원전 8000년경 이란 북부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견되었으며, 성서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아리라산이 이란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와인은 아르메니아나 이란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 최초로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청동기 시대와 가축화를 통한 영구 정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구 정착지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아마 그릇에 둔 포도의 우연한 발효로 이들은 술을 발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로 가봅시다. 이집트에도 와인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무덤벽의 와인 제조 장면을 통해 이집트에서도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포도를 재배하기 어려운 기후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보통 보리로 만드는 술인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와인은 보통 파라오 같은 통치자들이 마셨으며, 투탕카멘은 자신이 죽을 때 와인 항아리 300개를 같이 묻을 만큼 와인은 왕족들의 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뿐만이 아닌 당대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문명도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절 와인은 왕족들의 술이었고, 보리로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맥주는 일반 백성들의 술이었습니다. 현재 맥주가 와인보다 나쁜 술이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절 술에서도 계급사회가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는 어떨까요? 그리스의 기후는 매우 특이합니다. 보리나 밀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기후와 토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항상 식량 부족을 걱정했고, 그들이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건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지역의 척박한 기후는 다른 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든 포도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동지방에서 페키니아로, 그리고 그리스로 와인 제조법이 전파되었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와인은 금이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생산했고, 와인은 그리스의 주요 수출품이 됩니다. 이 시절 그리스인들은 심포지엄이라는 토론회에서 자신들끼리 와인을 즐겼으며, 그들에게는 무려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귀족부터 일반 시민까지 와인을 즐겼으니, 이쯤 되면 이 시절 파라오는 그리스 일반 시민이 부러웠을 수도. 이 와인에 대한 다음 바통은 그리스가 멸망하며 로마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많은 부분을 흡수한 로마는 그리스의 와인 또한 흡수했는데, 로마는 유럽에 와인을 퍼뜨린 장본인이며 와인의 과학적 발전을 이끈 국가입니다. 로마인들은 와인을 유리병에 최초로 담았으며,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와인과 꿀을 섞은 머슬럼이란 음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현시대 정치인들도 배우면 좋겠네요. 로마인들은 그들의 점령지에 항상 포도밭과 양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에 대한 정수 기술이 부족해서 점령지의 군인들은 와인을 물에 섞어 물을 소독해 먹었기에 그들의 점령지에는 항상 포도밭과 양조장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와인은 로마가 점령한 전 유럽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척박한 환경이 포도를 만들기 쉬웠고, 이로 인해 와인은 로마를 거쳐 전 유럽으로 퍼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생은 스노우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제는 중세시대입니다. 로마는 멸망했고 맥주를 좋아하는 게르만인들이 통합한 프랑크 왕국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 와인은 예수님의 피 대신 쓰이기에 교회는 와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세시대 와인의 발전소는 유럽 전역에 퍼진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와인은 카톨릭 의식용 그리고 약으로도 쓰였는데 사람들이 아플 때 와인을 약처럼 마셨다고 하니 역시 취함은 아픔도 있게 하나. 어찌됐건 이 시기도 와인은 일반인이 마시기 힘든 품목이었습니다. 귀족들, 교회 중심으로 와인은 소비됐고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가 끝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며 귀족과 교회의 봉건적 특권이 없어지고 교회의 포도원은 농민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농민들은 와인을 만들고 팔면서 돈을 얻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와인은 산업적으로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봉건시대가 끝나고 계급사회가 무너지며 와인도 서서히 시민들의 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 와인 역사의 가장 큰 파트 중 하나는 18세기 후반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화하면서 신대륙에서도 와인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신대륙과 유럽에서 여러 물건들이 오갔는데 이때 신대륙에서 필록세라라는 해충이 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필록세라는 포도나무에게는 치명적인 해충입니다. 안타깝게 유럽의 포도나무들은 이 필록세라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이 필록세라는 빠르게 유럽의 포도나무들을 초토화했는데 근 20년 정도 유럽 와인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필록세라를 극복하는 과정은 현대사회에 몇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와인이 부족해지며 상대적으로 맥주와 맥주로 만드는 위스키가 사람들에게 더욱 각광받게 됩니다. 필록세라는 세계에서 맥주를 더욱 유명하게 해준 벌레입니다. 두 번째, 와인이 부족해지자 가짜 와인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원산지 제도 명칭이 정착됩니다. 세 번째, 필록세라 재앙으로 국가 간 동식물이 이동할 때 오염 상태를 조사하는 검역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필록세라는 결국 이 벌레의 면역을 가진 미국 포도나무 뿌리와 유럽의 포도나무를 접합하며 해결하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와인의 역사를 매우 짧게 압축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대시대부터 사람들은 술을 즐겼고 와인은 계급의 상징, 교회의 상징, 그리고 검역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와인은 모두가 쉽게 즐기는 술이며 전세계 100명 중 1명은 와인업계와 관련된 곳에서 종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친구와 이런 역사를 가진 와인 한잔하며 인생이 와 이런지 이야기해봅니다.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